누군가가 한국의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저는 이 드라마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더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아주 강렬하게 드러낸 작품. 진짜 이렇게 한국 사회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던 작품. 2025년 여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드라마 트리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드라마 트리거의 배경은 평범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총기 사건이 발생합니다. 와우. 참고로 한국은 총기 규제 국가이기 때문에 총기 관련 사고는 군대가 아니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총기 사고가 그것도 학교, 고시원, 길거리와 같은 평범한 장소에서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지만 현재 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주인공이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게 되죠. 바로 총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가 총을 준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택배로 말이죠. 역시 택배의 민족 한국입니다. 게다가 이미 그런 식으로 총을 받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도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대부분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시민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분노를 품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 부동산 사기로 재산을 잃은 사람,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사람. 물론 드라마 내에서는 용서가 불가능한 범죄자도 총을 받았는데 범죄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학생부터 범죄자까지 누구나 총을 원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일어난 총기 사고를 추적하면서 드라마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드라마 트리거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의 한국 사회의 문제 중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두 가지를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 사기. 드라마에 나오는 조현식은 주인공의 오랜 멘토이자 주인공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해온 아버지 같은 존재이자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그렇기에 주인공은 조현식의 딸과도 남매처럼 친하게 지내왔죠. 주인공과 남매처럼 지내고 있던 조현식의 딸은 이제 독립할 시기가 되었기에 자신의 첫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월세 대신 전세로 부동산 계약을 맺었죠. 참고로 전세라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부동산 계약 방식인데요. 집주인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을 보증금으로 맡깁니다. 그 대신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내가 맡긴 보증금을 집주인이 다시 돌려주는 계약 방식입니다. 예로 제가 보증금 1억 원으로 2년간 전세로 살 수 있는 원룸을 구했어요. 그러면 그 2년 동안은 월세를 단 100원도 내지 않고 관리비만 내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는 내가 낸 보증금 1억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거죠. 어때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좋지 않나요? 월세로 나가는 돈을 아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계약을 하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전세로 부동산 계약을 맺은 조현식의 딸은 자신이 맺은 전세 계약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낸 보증금을 끝내 돌려받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충격과 절망 끝에서 결국 조현식의 딸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정말 너무 슬픈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장면은 절대 과장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와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참고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수는 202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약 3만 명 정도인데요.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지금까지 내가 고생해서 일하며 모은 돈을 날리는 것은 물론이고 은행에서 받았던 대출은 갑자기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되다 보니 피해자 10명 중 6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전세 계약을 통해서 집을 살아본 적이 2번 있는데요. 진짜 계약 종료가 될 시점에는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최소 수백 번 이상은 했던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제가 전세로 살았던 곳 중 한 곳은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유명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전세 사기는 외국인들도 당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외국인들은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세 사기를 당한 외국인의 인터뷰를 보면 피해자 지원센터에 문의해도 외국인이라서 지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외국인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면서 생활을 하는데 왜 지원이 안 되는지는 참 씁쓸하네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이런 전세 사기가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이유는 정말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하나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당연히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꼼꼼히 서류를 확인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몇 천만 원, 몇억 원을 거래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에 사기꾼들은 이런 틈을 정확히 노립니다. 그래서 사기꾼 혼자 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함께 가짜 부동산 서류들을 준비한 다음 마치 모든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계약을 하게 만들죠. 심지어 일부는 진짜 주인의 이름을 도용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유, 월급 대비 비싼 월세와 집값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의 집값은 사실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월세 또한 마찬가지로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여튼 보증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수도권에서 원룸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50만 원은 기본이에요. 진짜 최소.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의 월급을 약 23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매달 50만 원, 6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내 월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고 월세보다 더 저렴한 이자를 내며 돈을 아끼자라고 말이죠. 전세는 겉보기엔 정말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거든요. 매달 월세가 나가지 않고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사람들은 안정적인 삶을 위한 희망으로 전세를 택했지만 그 희망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됩니다. 만약 집값이 저렴했다면, 월세가 부담스럽지 않았다면 굳이 수억 원의 보증금을 걸고 전세 계약을 맺는 사람들도 훨씬 적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전세로 계약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면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전세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외에도 전세 사기가 계속 발생되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긴 한데 그건 나중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리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회 문제, 바로 학교 폭력입니다. 총기 사건을 추적하고 있던 주인공은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총기 사고가 발생한 곳이 바로 고등학교라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총을 사용한 학생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요. 돈을 가지고 오라는 심부름, 그리고 반복되는 지옥 같은 괴롭힘에 지친 그 학생에게는 학교 그리고 사회가 도움을 주지 않았기에 결국 총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정말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장면 또한 과장된 드라마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말이죠. 참고로 2024년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생 100명 중 약 2명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의 전체 학생 수를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약 13만 명 이상의 학생이 학교 폭력을 겪고 있다는 의미예요. 즉,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마다 최소 한 명 이상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10대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안타깝게도 바로 한국입니다. 정말 마음 아픈 현실이죠. 그 배경에는 성적 압박,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긴 하지만 학교 폭력, 따돌림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은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사회에서는 예전부터 존재했던 학교 폭력이 왜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을까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폭력으로 처벌받은 기록의 삭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학교 폭력 가해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학교 폭력을 했다는 기록이 사라진다는 사실을요. 참고로 비교적 가벼운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중대한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뒤에 삭제됩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가 받은 피해는 그대로인데 말이죠. 그 피해로 인해 삶이 망가진 학생도 있는데 말이죠. 여튼 이와 같이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을 삭제하는 이유는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이 다시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은 실수할 수 있고 그 잘못이 평생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가해자가 학교 폭력을 더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참고로 학교 폭력과 관련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4세 미만은 어른처럼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각한 폭력을 저질러도 어른보다 가볍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죠. 참고로 2024년에는 범죄를 저질러 보호 처분을 받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 7,29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교 폭력 가해자 중 상당수가 촉법 소년이며 이들 중 일부는 폭행 그리고 금품 갈취 등 중범죄 수준의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학교의 소극적인 대처. 학교 폭력이 일어나게 되면 학교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당연히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따라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하죠. 이론상으로는 절차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다르니까 이 학교 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의 이미지 하락, 대학교 진학률 영향, 학부모 민원 부담, 이 세 가지 이유로 일부 학교는 학교 폭력 사건을 조용하게 해결하는 방향을 선택하죠. 그로 인해 결국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듣기도 해요. 졸업할 때까지 조용히 넘어가자. 이렇게 말이죠. 그로 인해 피해 학생들은 신고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애초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참 씁쓸하네요. 이외에도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들이 많긴 한데 이것도 나중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라마 트리거를 통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드라마 속에서 나왔던 대사 중 인상 깊었던 대사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트리거를 갖고 있다. 하지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그것을 당기지 않는다. 누군가의 말, 어떤 표정, 혹은 아주 사소한 행동이 내 감정의 방아쇠를 순간적으로 당겨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트리거라는 단어는 과거의 트라우마 또는 기억을 떠오르게 만드는 자극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트리거를 갖고 있다 라는 문장은 즉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과거의 트라우마 또는 기억을 떠오르게 만드는 자극이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다음으로 하지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그것을 당기지 않는다 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건 마음이 건강하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하다, 마음이 단단하다와 같은 표현 대신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건강하다에서 건강이 바로 균형과 회복력, 안녕, 조화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회복해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 관계, 사회 등에도 두루 쓰이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마음이 건강해. 그 회사는 조직 문화가 건강해.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다는 건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를 알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알고 그 감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다시 안정된 상태로 회복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는 의미죠. 저도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마음이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 대사는 바로 도대체 무엇이 저들이 총을 들게 만들었을까? 입니다. 한국어에는 질문을 강조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왜, 어떻게, 도대체와 같은 단어들인데요. 그 중에서 왜 하필 도대체를 이 문장에서 사용했을까요? 그건 바로 도대체라는 표현은 특히 분노, 답답함, 화남과 같은 감정일 때 주로 사용하는 다른 표현들보다 더 강한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도대체 무엇이 저들이 총을 들게 만들었을까는 저들이 총을 들게 한 이유가 진짜로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분노, 답답함, 화남이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의 절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표현은 바로 저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한국어에는 사람, 사물 등을 가리키는 세 가지 기본 지시어가 있습니다. 이, 그, 저. 이건 한국어 초급 때 배우는 초급 표현인데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단순히 사람, 사물 등을 가리키는 세 가지 기본 지시어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친밀하거나 가까운 대상을 가리킬 때 그 사람은 대화 내에서 이미 공유된 정보나 대상 혹은 물리적으로 가깝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연결된 대상을 가리킬 때 저 사람은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낯설거나 멀게 느껴지는 대상을 가리킬 때 그래서 우리가 범죄자와 관련된 뉴스나 영상을 본다면 이 사람, 그 사람보다 저 사람이라는 표현을 더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저들은 우리와 달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나와 거리감을 유지하고 싶은 상대에게도 마찬가지로 사용한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사를 보겠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나는 그들에게 총을 줬을 뿐이야. 여러분, 이 문장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혹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 같다. 핑계를 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은 분 있나요? 왜 저는 이런 느낌이 들까요? 왜냐하면 그건 바로 한국어 표현 을 뿐이다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을 뿐이다는 다른 것은 없고 오직 그것 하나만 있다는
제한을 나타내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사를 기억하시나요? 나는 그들에게 총을 줬을 뿐이야 라는 대사를 말이죠. 그렇다면 이 대사가 왜 핑계처럼 들릴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책임을 작게 만들려는 심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총을 줬다는 행동은 인정하지만 사람들이 분노해서 생긴 큰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단지 총을 주기만 했을 뿐이니까 나에게 모든 책임을 묻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총을 줬을 뿐이야 라는 문장을 들으면 저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완전히 책임지고 싶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방어적인 태도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듣는 사람에게 나는 큰 잘못이 없어 라고 감정적으로 방어하고 보호하고 싶다면 이 표현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드라마 트리거를 통해 현재 한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사회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진짜 한국이 총기 자유화가 될 경우에는 이런 일이 실제로도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한국이 총기 자유화가 되면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나요? 아니면 드라마는 드라마고 한국은 안전한 국가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